자, 남신이 유동 박시봉방 파일은 그 제목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그래서 이게 주소 형식이고 여기가 바로 화자의 현재 위치가 됩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탈뜰한 부모나 동생들과로 멀리 떨어져서 혼자가 돼서 어느 바람 쐴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었다. 자, 이 바람이 힘든 현실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과 헤어짐. 가족과 헤어진 원인은 없어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가족과 헤어진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쓰여졌다는 걸 본다면 짐작은 되죠. 그래서 나는 식구들,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나 혼자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겨울.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삿을간, 삿은 돗자리 같은 거.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새 들었다. 월세 같은 거, 월세를 들었다. 이때 목수 이름이 뭐예요? 박시봉이란 사람입니다. 목수예요? 네, 직업이 목수. 자, 그래서 이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데 겨드랑이 땀나는데 어떡하지? 잠깐 질문이요. 그러면 나가 박시봉이 아니에요? 나가 박시봉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나는 아니고요. 박시봉은 내가 새든 집 주인이고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습기가 있는 누긋한 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자기의 처지를 보세요. 앞에 4줄, 3줄. 와이프도 있고요. 와이프 부양해야죠. 부모님 모셔야죠. 동생들 내가 맞이로서 다 간수해야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아니, 다 있는데 지금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는 거죠. 디롱배기에 그릇 같은 거예요. 질그릇, 도자기 같은 그릇. 북덕불, 화롯불 같은 거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라고 굴기도 하면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행동 아주 무기력하게 그 은둔형 외톨이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뭐예요? 자아성찰.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이야? 이런 내 뭔가 못나고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지금의 처지가 됐다는 점에서 자책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지. 내 가슴이 꽉 메어 답답해. 내 눈에 뜬금없이 핀 고여 슬퍼. 낯이 붉도록 부끄러워. 이런 내 모습이. 그래서 나는 이런 온갖 감정으로 뭐야?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네, 맞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굳이 얘기하면 자살 충동이죠. 그러나 자, 시상 전환됩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고 내가 못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감정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 건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내 능력과 의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나의 삶은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것들은 내 뜻과 능력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뭐예요 이게? 더 크고 높은 것,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 어쩌면 운명 혹은 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뭐가 되질 않아. 아무리 좋은 의도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운명론적 체념,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수용, 아, 어쩔 수 없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한다면 자기 비하나 자책감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사고이구나, 날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럼으로써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경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어지러웠던 혼란스러웠던 마음엔 슬픔이며 한탄이며 이런 부끄러움이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일단 되어 차차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안정. 진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전히 혼자라는 외로운 생각만이 이제 남아있을 때 모든 감정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돼서 진정이 됐는데 외로운 생각만큼은 참을 수 없을 때 더러 나주손 저녁에 살랑살랑 의태어 정도로 갈까요? 학교에서는 의성어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눈이 문창을 치니까 나는 소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의성어냐 의태어냐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알아두세요. 하지만 이를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음성상징어인 건 맞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확정 짓기가 어려워. 둘 다 가능해.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해 바위 있는 곳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 의성으로 봐야 되겠다. 소리라고 하는데 눈을 맞을 뭐?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 굳건하고 깨끗한 갈매나무. 얘는 뭐냐? 혼자인데도 외롭게 서 있는데도 눈이 내리는 시련과 고난에도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꿋꿋이 버티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나무를 나는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나무처럼 버티고 살아야겠다. 라는 작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여러 개 뒀으니까 끝이에요 이게? 예, 별거 없어요. 근데 이거 한 적 있죠? 모르겠어. 이거 아마 다른 문학 작품 하면서 풀었을지는 몰라. 고2나 뭐 모의고사 문제 정도 풀면서. 자, 두 번째. 태평처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배우진 않았지. 아직 안 나고 이제 막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 교과서에 있어요. 네.
그럼 태평천하 보죠. 태평천하랑 단군신하가 왜 같이 나오냐면 3대기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러니까 태평천하 이거 설명 너무 어려운데. 그럼 태평천하는 내일 시간에 우리 같이 수업합시다. 단군신하와 호환과 벽공하고 문양은 문제 풀죠. 그래야 다른 학교도 같이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태평천하 내일 할게. 내일. 그 이따가 좀 적어자. 일단 단군신하 봅시다. 주소가 제목이 주소 형식이라는 얘기야. 내용은 편지 형식은 아니야. 혼자 독백하는 거야, 내용은. 자, 요거예요. 단군 신화. 두 번째 파일 거기 전체 톡에 이련이라는 작가 이름 나온 거. 작가가 있어요 이거? 이게 아니요. 누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전에 내려온 걸 기록한 것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구전문학, 구비문학, 기록문학이 아닙니다. 구전됐던 문학으로서 설화가 있는데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고 이 작품은 신화입니다. 가족이 미안. 기록. 기록 문학이 아니라 입에서 전해지는 신화 전설 민담인데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는데 신화는 국가적자. 우주가 이 세상이 창조되는 창조 신화도 있고 건국 신화도 있고 이해됐니? 시조 신화도 있고 무슨 성씨의 첫 탄생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거는 그 중에서도 건국 신화입니다. 자, 건국 신화의 경우 신화도 증거물이 있는데요. 증거물이 포괄적 증거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 신화가 뭐 믿을만 그 증거 있어? 야 있어 고조선 뭐 이렇게 나라 고구려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가야 이런 나라가 있어. 그 증거물이 아주 포괄적이다. 민족적이고 국가적 단위에서 전승됩니다. 민족적 국가적 단위에서 이야기가 전승돼요. 자, 천손의 혈통이라는 민족의 긍지, 홍익 인간이라는 건국이념. 우리 민족의 유구한은 오래된 단일성과 역사성을 암시한다. 자, 본문을 읽어주기가 좀 그러긴 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을걸? 당근신화가 태평천하 뒤에 학습활동 같은 것에 걸로 나올 어디? 주몽신화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긴 하겠다. 거기 보면 서자는 원래 첩에다시인데 여기 이거 본격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지. 내용이 얼마나 담겼을래나? 자, 본문을 읽어보면요. 자, 서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아들의 뜻이에요. 첩의 자식인데 원래는. 맏아들이 아닌 여러 아들. 삼위태백은 세계 높은 자 태백산 산 이름이야. 자, 천부인은 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상징물. 부적과 도장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신단수도 중요한데 신에게 바치는 제단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쪽으로 신이 내려와요. 이해됐니? 산에 있는 신단수로
자, 이렇게 봐야지. 내용은 산이 있는 신단수 나무에 하늘에서 신이 내려옵니다. 일단 그렇고 신시 뭐 도시 지역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와 정치의 재정, 제사 맞아.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 재정일치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풍배우사 운사는 말 그대로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데 아마도 당시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자, 아사다이나 뭐 영이 됐고 상구문사 고기. 자, 여기에 구절의 의미인데요.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좀 전에 단어의 뜻이고 홍익 인간의 건국이념을 꼭대기의 신단수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문제를 풀어버려. 우리가 보통 세계수 이야기가 전 세계 신화 속에는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음, 자 여기에서 이 정도로 보고요. 신단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 자, 그는 풍배구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이런 것들을 주관하며 이렇게 가르쳤다. 자, 기억나죠? 환웅. 그 밑에 인간이 되고자 찾아온 호랑이와 곰. 사람이 되길 원했을 때 뭘 줘요? 쑥과 마늘을 줍니다. 쑥과 마늘은 주술적 효력이 있는 이걸 먹으면서 또 뭐예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이 금기죠. 통과 의례. 이걸 거치면 뭐가 돼? 사람이 돼. 같은 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일종의 테스트죠. 그래서 이게 햇빛을 보지 않는다는 건 어느 공간,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땐 동물로서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 나올 땐 뭘로 나와요? 인간으로서 탄생하는 거죠. 그런 상징적 의미. 그런 의미에서 통과을입니다. 동물로서의 자신은 동굴에 들어감으로써 죽고 상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으로서 탄생하는 동굴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빛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동굴입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자, 환웅은 웅녀와 결혼해 줍니다. 자, 곰과 범은 일종의 토템, 동물을 숭배하는 부족 그런 걸 뜻하는데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와서 인간이 되길 원한다 해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성격을 띈다는 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했을까? 자,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신과 인간의 결합이자 이주족과 선주족의 결합. 누가 이주족이야? 딴 데서 들어온 거야? 환웅이 딴 데서 들어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이곳을. 그리고 원래 있었던 애들은 누구야? 곰과 호랑이 부족. 그렇게 결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 해석들을 좀 보고. 자, 여기에서 이런 구조죠. 봐봐, 여기. 환인의 여러 아들 중 환웅이 인간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내자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겠다.
신의 상징물. 그러면 환인에서 환웅이 오고 환웅과 웅녀 사이에 단군이 일어나는 3대에 걸친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몽신화와 일치됩니다. 일단. 그런데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뭐예요?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천신과 인간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신을 숭배하는 집단과 곰을 숭배하는 집단 간의 결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주몽신화는 누구랑 누가 결합합니까? 천재 아들인 해모수가 누구 유화 부인, 그죠? 물의 신의 딸이잖아. 수신의 딸, 하백의 딸. 수신과 천신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당군은 그래서 고조선을 건국하고 당군은 마지막에 산신이 됩니다. 천상에서 지상, 신에서 인간으로의 경로를 보여주는데 환웅의 하강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천손 하늘의 자손이 강림 땅으로 내려오는 형신화. 주몽신화도 천손 강림형입니다. 근데 거기는 난생이 있죠. 아래로 타는 거. 여기는 난생은 없습니다. 자, 풍백과 우사 등으로 농경 생활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자,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신과 인간의 결합이자 이주족과 선주족의 결합이다. 당군의 산신화는 재정일치. 주몽신화는 그게 없죠. 건국하는 것까지밖에 없잖아. 여기서 맞아. 여기 고조선 건국 과정에서는 건국을 위한 투쟁 과정이 없다. 단군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과정, 고난을 겪는 과정이 없습니다. 주몽은 고난을 겪죠. 금화왕의 자식들의 왕자들의 시기 질투로 도망치다가 강을 건너는데 자라와 물고기들이 물러서 위기를 건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신화는 결국 신성성을 부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자, 신시라는 건 재정일치의 단계에서 이것들을 발휘하는 장소. 거기 작품에 나와요. 보면. 신시를 열었다라고요. 한웅이 내려오면. 여기 천부인은 거울, 칼, 방울인데 이게 보통 무당이 쓰는 것들이야. 최초의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단군이. 최초의 무당 아니겠느냐. 왜냐면 너네 파묘 이런 거나 곡성 이런 거 보면요. 저기 굿할 때 뭐예요? 칼 들고 방울 들고 그죠? 그런 것들. 여기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초월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 읽으면 되겠고요. 여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이것을 신시라고 불렀다라는 데서 있어. 본문을 읽어줘야 되는데 본문을 읽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 어. 일본에 어. 편지 형식을 빌려서 화자의 기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편지 형식이 맞대요. 편지 형식이? 편지 형식을 빌려. 일단 그렇게 알아도. 그거는 이제 주소는 편지 형식이어서 그걸 따가지고 편지 형식이라고 쓴 것 같아. 내용은 누구한테 편지를 쓰듯이 쓴 건 아니야. 독백체야, 독백체. 근데 학교 수업 내에서 보면
학교 수업 위주로 좀 알아도 현지 형식이라 그냥 외워도 나머지 문제 꼭 풀어봐. 꼭 읽고 풀어봐봐. 내용 어렵지 않아? 이거 안 뽑아줬구나. 미안해. 자, 그러면 그 다음 작품은 정확히 일단은 이거를 당근 신화를 너무 애써서 심하게 풀지는 마. 이것도 가져와. 자, 그 다음에 김현가무라는 작품을 보세요. 거기 교사용 20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이게 호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원과 같은 거예요. 호랑이의 소원 이런 뜻인데 이건 다른 제목으로 김현가무라고도 전해져요. 이것도 저걸 김현이라는 인물이 이거는 전설입니다. 설화 중에 설화에 뭐뭐뭐 있다 그랬어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그 중에 전설입니다. 누구다? 신화, 전설, 민담이? 자, 신화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신화에서 핵심은 신성성이 중요합니다. 민담은 흥미성, 재미만 있으면 돼. 전설은 신성성도 재미없어요. 아니 이거 일종의 이거는 뭐라 그럴까? 신비, 신뢰성? 믿을 만한 거. 이 전설은 아까 신화는 어떻다 그래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단위로 전승이 돼. 그래서 우리가 조선 사람이면 당군 신화를 다 알아. 근데 전설은 지역적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전라도 어디 지역에 어디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니? 어느 절에 대한 얘기로 뭐 이렇게 나온다고. 지역적 전승이고 증거물이 있는데 구체적 증거물. 아까 포괄적이었지. 나라 전체가 증거물인데 야 태양신이 어디 있어? 아폴로가 어디 있어? 증거 어디 있어? 태양. 엄청 커. 이해되니? 그런데 전설 속의 증거물은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꽃 한 송이 이런 것들. 그래서 전설이야. 이 작품은 사원 연기설화라고 하는데 사원은 절이 어떤 사연으로 설립됐는가와 관련된 거. 그럼 증거물이 뭐냐? 절간이 증거물이야. 마지막 엔딩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줄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 여기 호원사라는 걸 세워. 그 호원사라는 절이 생긴 사연이 전설로 이야기로 여기 엮여 있는 거야. 자, 제목은 이겁니다. 김현이라는 인물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연기요. 연기는 어떤 사연, 인연에 의해서 세워졌나. 자, 전기적, 비현실적인 겁니다. 같은 말. 자, 전체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김현이라는 인물이 탑을 돌다가 어떤 처녀를 만나 하룻밤 잡니다. 탑을 눈나이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불교 행사에 절간에 들어가서 탑을 빙글빙글 도는 행사. 등불을 켜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눈 맞으면 그렇게 하룻밤 자는. 불교라면서요? 불교인데 아니 신자들이 스님이나 뭐 남녀 관계를 안 가지는 건 몰라도 불교 믿는 사람들
가정 안 꾸려요? 천주교 다니면 다 독신으로 삽니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옛날에 이런 탑돌이하는 불교 행사가 원나잇 헌팅의 공개적인 만남이었어. 공공연한.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처녀가 누구야? 호랑이였던 거야. 호랑이가 처녀로 변신해서 김현이라는 인물과 하룻밤을 잔 거지. 누린 거네. 네. 와 재밌어. 자, 그런데 처녀가 얘기를 해. 자기가 호랑이임을 밝혀. 뭐라고요? 나는 호랑이다. 그런데 그 호랑이인데 이렇게 자기와 인연을 맺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사기 쳐놓고 뭐가 아니, 감사해. 감사해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세한 건 중간에 줄거리 좀 읽어보면 돼. 그 자기 오빠들이 3명인가 2명인가 오빠들이 워낙 사람들을 해코지해서 하늘의 신이 우리 호랑이 가족에게 죽이는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대신 그 죄를 사하게,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대신 빌려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 내가 어느 날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 모여 사는 곳 한복판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칠 거다. 그러면 당신이 나타나서 나를 처리해라. 그러면 나라에서 벼슬을 받아서 잘 나갈 터이니 잘 될 터이니 그때 내 은혜를 잊지 말고 절을 하나 지어주고 불공을 들여다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김현은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김현은 약속대로 범을 잡아 벼슬에 오르고요. 김현은 그래서 죽은 범의 부탁대로 절을 지어서 그것에 보답하는 얘기. 호랑이 처녀와의 사랑과 살신성이네. 자기를 죽여서 옳은 일을 이룩하는. 자, 신라 시대 때 2월이 되면 8일에서 15일까지 음력 2월에서 8일까지 서울 남녀들이 흑련사의 탑을 도는 그런 복회라고 하는 모임을 돌 때 이렇게 돌다가 결국 정을 통해요. 말이 정을 통하는 거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김현이 따라가니 거절했지만 따라가다가 갔더니 늙은 할머니 이들이 다 호랑이들이에요. 사람들. 자, 3마리 범이 나타나서 사람이 원래 인간 냄새 난다고 하니 늙은 할머니 처녀가 꾸짖고 혼냈는데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비현실적이죠. 어쨌든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너희들이 즐기며 좋아하며 생명을 해치는 것이 너무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을 징계하겠다. 그때 처녀가 대신 죄를 받겠다. 하니 범들은 도망갔고 그런 다음 처녀가 김현에게 와서 호랑이고 새우뼈 약하면 대신 당하려고 하니 이왕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싶다고 고백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죽이면. 그래서 진짜 다음날 사나운 범이 나타나서 손내친이 원성에 듣고 범을 잡는 일에 벗을 내리겠다고 하고 김현이 자청해요. 그래서 결국 범인이 숲속에 호랑이가 숲속에 들어갔을 때 김현의 칼을 빼서 스스로 자기를 찔러 죽습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다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장을 발라다가 바르면 다 쾌차할 거라고 해서 그 발라서 다 낫게 하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호환사. 이게 호환사가 바로 뭐다? 증거물. 원래 이렇게 해서 약간 그래서 이것도 뭐야? 이거 아마 이생규장전이랑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불교적입니다, 작품이. 자비로운 마음 기준으로 부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는 인간 자체의 아름다운 인연과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모습. 김연을 출세시키기 위해
새 형제를 살리고 국가의 어지러움을 없애며 이 살신성입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지. 가족을 살려 그 세 마리의 호랑이 때문에 국가의 어지러움을 해결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 빨리 가. 자, 해서 요거 읽어서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벽공 한번 나가보죠. 내 본문은 내가 못 읽어주니까 읽고 문제 풀어주고, 알았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벽공 봅니다. 벽공 정리된 걸로 갈게요. 왜 이래 이거? 이상해졌는데? 색깔이 왜 이러지? 저는 괜찮은데.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보죠. 괜찮은지. 됐다. 괜찮아. 자, 벽공은 현대 시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조 배우는 것과 비교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현대 시조인데 연시조는 아닙니다. 아, 네, 이거 자, 초장, 중장, 종장을 연으로 나눴고 구별 배행을 했어요. 자, 얘기할게. 보통 시조는 어떤 형식을 띠냐면 시조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전투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라 해서 전체 4개 마디를 한 줄로 써서 뭐라고 써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2마디씩 묶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라고 부릅니다. 구라고 불러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한 시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납득되죠? 자, 6, 9 이해되죠? 9가 6개예요. 맞지? 2개씩 묶었으니까. 마디는 몇 개? 12마디. 음복의 형식을 띈 것이 일반적인 시조인데 그 시조는 어떻게 배열합니까? 보통은 장별로 배열합니다. 이해돼요? 보통은 장별로 배열했는데 얘는 어떻게 배열했니? 하나, 둘, 셋, 넷. 원래 장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어야 됐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렸어야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게 시조의 한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2마디씩 나눠가지고 배열했죠. 그래서 9마다 배열했잖아요. 행을. 얘들 말 어렵지 않아. 봐봐. 9마다 행을 배열했다. 아무것도 아니지. 한 행 한 행이 하나의 구야. 됐어? 한행이 하나이고요. 이게 행이잖아. 한 줄이 행이에요. 요 행이 구죠. 납득되니? 자, 제목의 벽공은요. 벽공은 푸른 하늘이란 뜻입니다. 반어 아닙니까, 반어? 아니에요. 자, 푸른 하늘. 자, 손톱으로 툭 튕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지규. 여기서 벽공은요. 문맥적으로 가을 하늘. 가을의 계절감을 확실하게 볼 수 없지만 저렇듯 쨍한 하늘은 그래서 가을 하늘이라고 보면 되겠고 좋네요. 쨍하고는 청각적 심산. 금이 간다. 금 가는 건 시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이 또 여기도 지류. 실제로 물은 아니지. 이때 고인 물은 파란 가을 하늘.
이거 은유예요? 아니 여기까지 보면 어때? 몸 할 뜻이니까 직유로 봐 직유. 만약 얘를 빼고 얘만 생각하면 은유겠지만 은유든 직유든 뭐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뭐뭐 뜻 때문에 내가 직유라고 자꾸 쓴 거예요. 만지는 건 촉각, 새파랗게 고인 거니까 시각. 저렇게 청정무구, 맑고 깨끗해, 때가 없음, 때묻지 않음. 이 것만으로 끝납니다. 저런 아름다운 가을의 하늘은 저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때? 자연은 저렇게 깨끗하고 순수한데 인간은 들었다. 더러움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여운을 남겨요. 가을 하늘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늘과 인간 사이의 대조. 다양한 감각적 수법. 운율은 미리 얘기할게요. 3, 4조 알고 있는 시조의 운율. 4, 4조의 몇 음보? 4음보. 전통적인 시조랑 전통 시조랑 행 배치가 다릅니다. 이해됐지? 전통적 시조랑 저거는 똑같아요. 여기 있네. 운율은 똑같아. 운율은 똑같아.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풀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운영 끝. 운영은 이렇게 해서 문제 그동안에 봤던 거 보고 나머지 문제 프린트물로 필요한 거 내일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준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 정신이 필요해? 저 공기 파란가 문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제